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은 오늘부터 곧바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죠.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는 오늘, 홀수는 내일 신청하면 되고요. 모레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인데요.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해서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 없이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죠. 안동 광역의원 제1선거구에 국민의힘 김대진 경북도 의원 후보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죠.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방선거 지난 27, 28일 이틀간 사전투표도 이루어졌고요. 이제 본투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까 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선거인데요. 점점 그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전투표 양 기자는 했습니까? 지난주에?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투표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매번 지방선거가 되면 투표장을 가고 싶은 마음도 크게 생기지도 않고 하여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투표는 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어쩌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줄 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선출하는 건데, 자, 이분들 공약을 보면요. 사실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우리 생활에 진짜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양 기자처럼 투표장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허황된 공약들, 그러니까 일단은 당선만 되고 보자, 이런 식의 공약 남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적인 예로 살펴보면 도청 신도시에 출마하는 기초광역 의원들이 이분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금 강력단체장, 도지사 선거나 이 정도의 수준의 공약을 남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지난번 이제 3월달 대선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복사 붙여넣겠는 수준의 공약도 세우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윤 대통령 공약을, 지역 공약을 그대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도청 신도시 예를 들어주셨는데 여기 이제 네네. 기초 광역 의원들 공약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약들이 있길래 그러시는 건가요? 그 예천 군의원 다선거구 이 지역이 이제 호명면 그러니까 신도시를 포함한 지역인데요. 예. 예천 군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한 기초의원 5명을 보면 예. 이분들 5명 중에서 3명이 도청 신도시 내에 중학교 신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내에 이제 중학교 신설 공약의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나온 거고 2020년 총선에서도 나온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약인데 예. 지난 4년간 뭐 아니면 이제 총선 이후로 2년간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표적인 그 지역의 공약인데 자, 중학교 신설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원인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신도시에는 현재 초등학교가 2곳,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1개 학교씩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의 경우에는 2016년에 이제 개교를 했는데 예. 당시에는 32학급에 792명을 완성 기준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도시 인구가 계속 늘면서 지난해 이제 30학급에 720명 정도로 이제 학교의 완성 기준이 임박해지니까 예. 경북도 교육청에서 8개 학급을 신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교사를 신축을 하고 신축에 앞서서 이제 44학급에 1041명 규모로 학교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풍천 중학교 규모를 네네. 늘리겠다. 네네. 새로운 중학교 하나 신설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완성 기준, 그러니까 32개 학급에 792명 완성 기준으로 개교를 했는데 2016년에 거의 다 왔군요. 현재 그렇죠. 지난해 기준에서 30개 학급 722명이니까 다 찼습니다. 네네. 이제. 자,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 거 아닙니까? 이쪽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학교를 신설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설이 아닌 기존의 중학교 증축을 한다. 자, 이건 조금 좀 아쉽기도 하고 이해도 좀 안 되고 사실 지금 그 도청 신도시 쪽에 그 풍천 중학교 왜 도청 인근에 있잖아요. 이쪽에 맞습니다. 안동 쪽에 인근 이쪽에 있고 저쪽에 이제 예천 쪽에 왜 동일 아파트 그쪽 부근에 그 일대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하나 좀 생겨야 될 것도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일단은 부지는 2단계 개발지구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천 쪽에 2단계 개발지구에 신도시 내 이제 가칭 예천중학교라고 개발 부지가 있거든요. 2단계 개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네네네. 그쪽에 하나가 더 계획이 있군요, 중학교가. 네, 부지는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하면 학교를 신설할 때는 이제 인구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10월에는 원래 이제 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의 한 4,000세대 분양이 이뤄진다는 가정을 하고 이랬을 때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 10월 기준으로 했으면 교육부 심의 등을 거쳐서 한 2025년쯤에 가칭 예천중학교가 이제 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 내에 이제 개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2단계 개발지구의 공동주택 분양을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고 작년 10월에 그리고 이 아파트 분양이 빨라야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서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필요 정도의 인구가 한 9,000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 교육부 심의 통과도 뭐 불가능하고 학교 뭐 아파트 분양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당장 앞으로의 4년들 그러니까 지금 군의원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호명면이 포함되는 예천군 이성구구에 나오신 도의원 4명들 이분들도 뭐 중학교 신설을 공약을 했는데 사실상 이분들 임기 중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절대로 불가능. 현재로 봐서는. 네, 현재로 봐서는. 이게 또 이런 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2단계 개발지구 현재 지금 뭐 한창 뭐 도로 만들고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밑에. 그쪽에 일단은 부지가 정해져 있고요. 중학교, 신설 중학교. 근데 거기 신설 중학교 개교를 하려면은 일단은 공동주택, 그쪽에 있는 공동주택 한 4,000세대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예, 필수 조건이군요. 굳이 예. 공동주택의 분양이 아니라도 한 9천 명 정도 수준의 인구만 더 늘어나면 인구.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사실 뭐 아파트가 없는데 공동주택 아파트가 없는데 예. 9천 명 이상의 인구를 늘릴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약 4천 세대 정도 분양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네. 그 시점부터 해서 최소 4년 그렇죠. 더 이게 걸릴 뭐 수 있죠? 공사하는 4년, 5년, 시간, 6년. 예. 네. 공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작년 연말쯤에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이게 안 이루어졌고요. 네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죠. 지금 2022년이니까 예를 들어 올 연말쯤에 한 12월쯤에 분양을 한다 쳐도 그래도 4년이면 거기서부터 4년 후 빨라야 네. 4년 후 26년 이후에나 네. 신설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빨라야. 네네.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죠. 이쪽에 이제 공약을 내걸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중학교를 내가 신설하겠다라고 불가능한 공약을 지금 내건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이거 정확한 거죠? 이거?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결국은 이 공약이라는 게 이제 말뿐인 공약, 빌공차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그런데 이 후보자들, 이 공약을 낸 후보자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공약 내세웠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그 중학교 신설 외에도 신도시를 두고 이제 이 출마하신 분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뭐 도로를 새로 깔아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각종 상업 의료 시설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공약은 했다. 만약에 알고 했으면 유권자들을 기만을 하는 거고 아하. 또 모르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 대표로서 이제 자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공약을 하는 것 자체들이 주민들의 현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선거는 다가왔는데 공약은 만들어야겠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실현 계획보다는 어쩌면 당선되고 보자 이런 심보로도 비춰지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나중에 운이 좋아서 뭐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본인들의 또 치적으로 돌릴 게 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나 강력의회에 대한 우리의 견제나 시민사회의 견제나 관심이 선거철 때만 아니면 거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보들마다 뭐 많게는 수십 가지씩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뭐 수십 가지를 다 체크하긴 그렇고 한 대표 공약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좀 점검을 해서 당선자의 네. 그 대표 공약 좀 점검을 해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 선거에서 분명히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당선된 그 후보자의 공약. 그러니까 4년간 또 의정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4년 후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 공약 얼마나 실천이 됐는지 그거를 정확히 좀 따져서 이걸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공천도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공천에도 네네. 또 반영을 하고 유권자 판단에 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맞습니다. 해야. 예. 자, 기울어진 운동장.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것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선거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경북 지역이 지금 아주 선거로 너무나 시끄러운데 지금 일각에서 각종 불법, 탈법, 편법 선거, 이 복마전이다. 이런 오명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라고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제 선거 구도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축제다. 출마했는 아하. 그분들만의 축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처럼 지방선거 때 이제 투표장에 가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아마 같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고소 고발전에다가 1960, 70년대나 할 법한 돈봉투 살포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만 하면 수시로 경북의 모 시군에서 모 후보가 고소 고발했다, 뭐 금품 살포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지역 북부권에도 이런 사례가 제법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선관위나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한다거나 고발을 의뢰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요. 예. 일단 영주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특정 후보 측 캠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는 문제가 불거졌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같은 후보 캠프에서 대학생들이 하지도 않은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서로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은 단순히 행사에만 참석을 한 거고 학칙상 대학생들이 이제 정치 활동은 할 수가 없어서 지지 선언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후보자 측은 뭐 지지 선언이 맞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어서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소문 중에 하나는 이제 북부권 모 후보자의 측근이 유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선거 자금을 받았다. 이런 소문도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 일단은 뭐 네, 소문이 설마, 나돌고 있는. 예. 이거 말고도요. 지금 왜 저 거소 투표라는 거 있잖아요. 네. 실제 왜 뭐 몸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투표소에 네. 가서 투표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거소 투표라고 해서 편지 봉투에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그렇죠. 투표를 하는 게 있는데 이 거소 투표도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 지난주에 군위에서 발생을 했고 조금 전에 제가 뉴스 하는데 의성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 지금 뭐 맞습니다. 허위 날인 뭐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 그래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 전수 조사라는 게 예. 이제 뭐 했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성에서도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이장이 2명이 예. 적발이 돼서 이제 선관위가 대구지법 의성지청에다가 마을 이장 2명을 고발을 했고요. 예. 그리고 앞서 군위에서도 뭐 예. 거수 투표 과정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제 그 사전 투표를 하러 가다 보니까 이미 자기가 투표가 된 거를 알아서 한 5명 정도 이미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 그것도 이제 마을 이장이 적발이 돼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고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참. 주로 이제 좀 뭐 특정 지역이 많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네. 군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후보자 뭐 친인척의 유권자 금품 살포 의혹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거소투표 방금 말씀드린 거소투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위장 전입 의혹도 군위에서는 또 불거지기로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성이랑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의성에서도 거소투표 그리고 뭐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북부권에서 뭐 일부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이나 뭐 소문들 포함하면 한 3-4건 정도는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이제 선거 이후에 뭐 본격적인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해야죠. 철저히 지금도 그렇죠. 뭐 맞습니다. 검찰, 경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 사전 그렇죠. 투표하러 가셨는데 가서 네네. 딱 보니까 이거 거소 이미 투표 투표를 하셨는데요. 했죠. 이러는 네. 거잖아요. 그 직원이 맞습니다. 얼마나 이거 큰 범죄죠. 이거 선거 범죄 이거 정말. 맞습니다. 간도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예.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의혹들, 뭐 선거법 위반 사례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말씀하지 않은 것들도 더 많이 있죠. 그럼 하지 못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예. 의혹들 이제 뭐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예.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뭐 지방선거가 지금 점점 혼탁해지고 있는데 원인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주로 보면 여당 후보 대 무소속 후보 이렇게 단체장 기준으로 했을 때 1대1 구도가 형성된 곳을 보면 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각종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무소속 후보들 경우에는 뭐 소속 정당은 없어도 이분들은 지역 내에서 개인 인지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인기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공천을 받은 후보들 입장은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겨내야 되는 상대고 반대로 무소속 후보들은 지금 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정권 차원에서 선거 압승을 목표로 이제 뭐 대규모로 하력 지원을 하니까 자기들이 쉽게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불법 탈법이 뭐 행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틀 뒤면은 누군가가 당선이 되고 누군가는 낙선을 하지만 당선된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선거가 지나고 나서도 안심하지 못할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저지르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불탈법 행위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선거 범죄는 지금 선거 운동을 하면 후보자들이 나는 뭐 주민들을 섬기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선거 범죄는 본인들이 섬기겠다고 한 주민을 우롱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뭐 중요한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의 공약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양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환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7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역의원 선거 가운데 격전지죠. 안동시 제1선거구의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대진 경북도 의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요즘에? 한 4시간 조금 넘게 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북도 의원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먼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예, 뭐 저는 지역의 토박이입니다. 한 50여 년간 제1선구에 태어났고 또 공부하고 직장생활 및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님 모시고 아이를 키우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그동안 느꼈던 점, 그다음 이 지역이 좀 부족했던 점 등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누구보다 이 지역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1969년 풍산에서 태어났고요. 풍산초등학교, 풍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유통회사에서 직원으로서 또 관리자로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옥동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으로는 현재 청년유도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로타리 클럽에서 지난 한 20년 정도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끄럽게도 좋은 학벌도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그저 농부이신 아버지와 5남매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돌보고 아들과 딸을 둔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현재는 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고요. 사실 시민 여러분들이 주위에 둘러보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아주 그냥 평범한 이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생각, 공감을 통해 지역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또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시민 생각에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대진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였나요? 그 상대 후보죠. 손진걸 후보, 이영지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네네. 네, 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의혹 몇 가지를 제기했는데 지금 오늘 방송 연결된 김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게 김대진 후보 본인에게도 좋고 우리 유권자에게도 판단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을 마이너스 13억 원으로 신고를 하셨다는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대출을 27억 원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해명을 좀 해주시죠. 예,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부채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마트를 운영하는데 이제 임대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를 부지 확보를 하려고 사실 융자를 낸 것입니다. 지인과 함께 대출을 냈고요. 제가 대표 융자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토지란 것은 실거래가와 또 공시지가의 차이가 조금 있기 마련인데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저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떤 부정이라든가 특혜는 절대 없었습니다. 일부도 상대 후보들이 이제 특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역으로 봐서도 그렇고 조금 네거티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말씀 나온 김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대출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제기한 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거 원산지를 속인 행위에 대해서 이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것도 좀 간단히 해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부분도 이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지역 유통업체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거죠. 예. 그때 이제 저희 직원이 농산물 표시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매장 책임자, 관리자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자로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된 거죠. 예, 그 당시 이제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있었던 직원이 그 원산지 표시 위반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그 사항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좀 됐었고 그때 그 기자회견 장소에서 도청 신도시와 안동댐 인근에 땅 투기 의혹도 제기를 했던데요. 이 부분도 좀 해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이제 도청 신도시에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개인적인 대형 마트 부지 확보 차원에서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융자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대형마트를 이제 도청 신도시에 낼 계획이시군요. 네네. 그래서 진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융자가 발생한 겁니다. 예. 이 정도로만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공약을 좀 여쭤볼 텐데요. 대표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이제 대표 공약은 이제 지역 특화 사업 육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이제 대표 특화 사업으로서는 첫 번째 보면 관광 부분에 관광 거점 도시 사업, 그다음에 문화 부분에서 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지정된 하회만이라든가 봉종사, 그리고 도산서원과 기록유산을 지정된 국가진흥원의 6.25 목판, 그다음에 무형유산이 이제 하회 별신구 탈놀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농업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사과라든가 생강, 마, 고춧가루 등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물과 이를 통한 또 농산물 가공품들이 반영된 어떤 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또 육성도 해야 되고 또 지역 내 특화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을 또 열심히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창업 기업을 또 알리는데 또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약도
지역의 특성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성을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하고 지역의 발전에 도움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제1선거구를 보면은 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그리고 옥동과 송화동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자, 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공약은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출마한 1선거구는 옥동과 송화동을 좀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이제 농사를 이렇게 주업을 하는 농업 생산 지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농산품 판로 구축 지원입니다. 뭐 지역의 농가라든가 농산품 가공업체 등을 이제 판로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요. 지역의 농가나 향토기업 제품 등 이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가 도 유관기관에서 좀 우선 구매를 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위해서도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판로 구축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생산부분들이 지역 내 주민에게 우선 판매되고 구매 활성화하고 지역 내 경쟁을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도모하는데 좀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을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각종 지역 자원들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스스로 소득을 또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또 창업기업도 설립을 하고 또 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육성하기도 하고 또 농가나 마을 소득주민들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힘을 좀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산품 판로 구축 지원 그리고 마을 기업 지원 사업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향후에 도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저는 풍산에서 태어났고 또 농부의 아들 태어나서 한 20년 넘게 지역 유통업에 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과 농식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유통 경력을 또 살려서 지역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위해 판로 개척이라든가 유통망을 통해 소비와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또 하고 지역의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역민과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죠. 저 김대진은 지금까지 배경과 학벌이 아닌 또 원칙과 소신, 신용과 성실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맏아들로 태어나 지역에서 성장하고 두 자식을 또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특별한 일 없이 평범한 시민 한 사람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쁨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거짓말하지 않고 반듯하게 처신하고 지역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민의 뜻을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차게 진짜 일꾼으로 지역에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차게 진짜 일꾼. 성함을 따서 이렇게 또 슬로건을 지으셨군요. 네네. 예. 자, 오늘 김대진 후보님은 말씀을 워낙 빨리 하셔가지고 네. 준비된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유권자들에게? 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제 소신대로 제 신용과 성실로 또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아왔듯이 제가 앞으로도 이 지역민을 위해서 최대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반듯하게 정직하게 진짜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으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거랑 지금 예. 이제 한 열흘 남짓 선거 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직접 선거판에 뛰어들어 보니까 예. 정치란 이런 거구나. 뭐 좀 느낀 점, 소회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몸이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의지를 피력하고 이렇게 유권자들과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제가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 간에 서로 이렇게 그 진실과 상관없이 이렇게 네거티브 같은 것이 이제 종종 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치란 것을 하다 보면 본인의 진위와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겠구나 하는 약간 뭐 실망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데 저는 뭐 거기에 조금 이렇게 뭐 상관없이 꼿꼿하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운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뭐 억울한 점도 많으실 테고 뭐 오해를 사는 그런 일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 그걸 또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는 게 또 유권자들에 대한 또 의무니까요. 예. 너무 억울해 하시진 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까지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대진 경북도 의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수님.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아주 오래 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올 연말이 되면은 그 빈곤 국가는 식량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전 세계 인구의 약 뭐 19억, 20억 정도가 이제 이런 기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유럽의 이제 중도 좌파인 그 3인당이 이끄는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이제 선언하면서 이 지금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좀 커지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궁지에 몰림으로써 더욱더 전선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일방적인 이런 흐름이 한반도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먼 나라 얘기지만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좀 이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러시아 이제 서쪽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서쪽에 이제 지금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핀란드가 있는 거죠. 네, 역시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위에 핀란드, 그 위에 스웨덴 이렇게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바뀌었나요?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좀 아래쪽이고 남쪽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직선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그 벨라루스라든지 이런 데를 지나면은 이제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지금 러시아도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미 이제 핀란드로 나가는 가스관을 끊었다 그랬죠. 이미 러시아에서요. 끊었군요. 예.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기 판단과는 달리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도 넘기는 거 아니고 몇 년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걱정되네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 주제를 다뤘을 때 러시아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미국도 역시 이 전략적인 요충지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선언한 이상 결코 이제 이 대립 국면에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EU는 지금 간접적으로 대량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면서 궁지로 몰고 있고 이제 러시아는 직접적인 군사 행동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굉장한 지금 포화를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돼가는 건가라고 의구심을 느낄 정도로 기사는 지금 별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발 기사는 대체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야 될 그 전략적 자원들,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급망의 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까지 지금 넓게 지금 퍼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먼 나라 얘기지만 결코 우리의 밥상 물가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을 그 세계인들이 다 감지하고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뭐 미사일을 또 뭐 쐈다는 어느 도시를 또 점령했다는 이런 기사를 최근에는 또 좀 뜸했던 것 같네요, 정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근데 그런 뭐 전쟁 상황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벌어지고는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돈바스.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돈바스가 또 딱 붙어 있는 지점이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랑.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지지 세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각자 자기 나라들이 입는 피해가 무엇인가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있군요. 그래서 유럽 각국의 그 시민들은 승패에 별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예, 맞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거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많은 거죠. 예. 자, 아까 그 중도 좌파가 이끄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제 나토 가입을 선언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통적으로 전쟁은 보통 우파가 일으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군국주의적인 그런 거라든지 국익을 앞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 우파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죠. 극우든 우파든 이제 극우는 대표로 히틀러 같은 인물이고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당시에 보면 이제 그 독일도 우파가 잡고 있는데 이 1차 세계대전 당시를 조금 이제 뭐 원형을 해보면은 당시에 끝까지 독일의 3인당이 이걸 막으려고 그래요. 동의를 안 합니다, 의회에서. 3인당이란 이제 좌파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도 좌파. 당시 중도 좌파. 예. 사회민주 계열의 정당. 3인당인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익에 이제 무릎을 꿇고 동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중도 좌파는 평화체제 유지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그 이슈들에 굉장히 좀 관심이 더 우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우파의 이런 좀 굉장히 궁극주의적이고 좀 이렇게 이 군사주의적인 그런 것을 저울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중도 좌파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몰락하는 가운데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정부가 이제 나토 가입을 선언하면서 이제 유럽의 중립지대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유럽 안보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그 러시아가 뭐 핀란드나 스웨덴 침공까지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까? 이게 그 미국의 미사일이나 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핀란드에 배치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핀란드 국민들이나 우크라이나 국민이 직접적으로 이제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오랜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행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좀 정격적이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여가지고, 좀 이렇게, 유럽이 이제 조금, 전체적인 이 신자유주의 흐름, 내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 안보 체제에 너무 쉽게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려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 지금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요? 거기가 터키입니다. 터키요?
터키가 왜 저지를 터키가 하죠? 좀 떨어져 있잖아요. 터키는 많이. 예. 가입되지는 않았는데 나토의 회원국이에요. 나토 회원국인데 왜 핀란드와 네네. 스웨덴의 가입을 왜 저지르려고 막는데 합니까?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 터키하고 러시아하고의 모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게 또 친해요? 터키랑 러시아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터키 정부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터키는 유럽 서방 국가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독불 이런 국가들하고는 좀 스탠스가 다르거든요. 나토에 대한 스탠스가. 예. 그러니까 터키는 한쪽을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놓는 게 자기들의 외교적인 그 관점에서는 득이 될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편을 좀 저지하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유럽 연합이 이제 일치 단결해서 러시아의 이제 에너지 공급으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회원국 전체가 동의를 해서 이제 가스관을 끊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요? 저 동유럽의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요? 네. 헝가리는 또 왜 또 반대를 하죠? 헝가리는 이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면은 이 에너지 그 공급에서 너무 큰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 공급의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헝가리 그 총리는 지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최근에 이 경제난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 이 단일한 대오로 러시아를 견제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뭐 많이 힘들긴 하지만 헝가리는 굉장히 힘든 상태군요. 비상사태 선포할 정도로. 뭐 다른 나라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힘든 나라들이 동유럽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예.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얘기를 좀 잠깐 여쭤보죠.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IPEF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또 우려하는 시선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그거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언론을 이렇게 좀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저도 그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뭘 얻었냐? 준 거는 확실하거든요. 네, 눈에 보이는데. 그 재벌들이 몇백억 달러씩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바이든은 이제 두둑히 챙겨서 일자리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챙겨서 갔고, 심지어 그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미국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은 오지도 않고 상무장관만 왔다 갑니다. 그건 이제 바이든의 이제 방한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관료들의 배석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걸 챙겨가려고 왔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었냐? 교수님 1분 남았습니다. 동맹을 강화했다. 교수님 1분 남았습니다. 시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미국 쪽에 기울어지는 게 우리의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중국과의 마찰을 생각했을 때 너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외교는 이제 균형이 핵심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도 국민이 반반이 나눠져 있는데 한쪽을 지지하다가 지금 전쟁이 났고 지금 이제 중도 좌파가 이렇게 갔을 때 전쟁의 우려가 높아지고 우리도 결국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우리는 결국은 어떤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약소국인데 이 균형 외교를 잃었을 때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라고 좀 한번 되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그 점이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였습니다.